미즈 스파이. 조지 바톤 소설. 위대한 작가인 길버트 체스터턴이 자신의 역설로 가득한 에세이 중 하나에서 말한 바 있다. 강렬한 시선으로 하나의 사실을 바라볼 경우 사실이라는 것이 모험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남북 전쟁 중 남부연합군의 스파이였던 벨보이드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들은 그 거대한 전쟁 속에서 이뤄진 긴장감 넘치는 모험들 중 일부를 차지한다고 확신할 수 있다. 섬터 요새에서 남부연합군의 대포가 처음으로 깃발을 들어올렸을 때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나머지 가족 모두가 즉각적으로 연합군에 자원했다. 북부 연방군이 마틴스버그를 점령했을 때 벨보이드는 자신도 모르게 연방군의 전선 안쪽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남부연합군의 그 어떤 장교들과 공식적인 접촉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상황과 열정적인 천성이 그녀로 하여금 이른바 실패한 대회를 위한 열렬한 게릴라 대원으로 행동하게끔 만들었다. 북군이 마틴스버그를 점령하고 있을 당시 그녀는 북군 병사를 쏴 죽이기도 했다. 그녀의 주장에 의하면 그 병사는 남부 여성을 모욕했던 것이었다. 그 시점 이후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녀는 남군의 스파이로서 또는 정찰대원으로서 또는 밀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한 번 이상의 상황 속에서 그녀는 스탠톤 전쟁성 장관의 비서를 매혹시켰고 그녀가 군사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 특별히 관대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확실하다.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영국으로 도피했고 그곳에서 자서전을 발간했다. 그 책 속에서 그녀는 당시 승리 후 의기양양하게 행동하던 미국 연방을 신랄하게 공격했다. 벨보이드가 최초로 남부연합군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마틴스버그 점령 당시부터였다. 북부 연방군 장교들이 점령한 집 주변에 기병도와 권총 등을 놓고 잠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가 돌아온 다음 그 무기들이 신비하게 사라진 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기이한 상상을 한 적이 있었다. 그 장교들은 가냘픈 작은 여자가 범인이라고 의심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들의 바로 그 기병도와 권총이 적군의 손에 쥐어져 자신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보고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방해 행위를 제외하고도 벨보이드가 주로 수행한 일은 연방군의 모든 움직임과 계획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들을 모으는 것이었다. 그녀가 확보한 모든 정보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즉각적으로 제2, B. 스튜어트 장군과 다른 남부 연합군 장교들에게 전해졌다. 물론 전투가 벌어지고 그 전투를 지휘하던 남부 연합군 장군이 프론트 로열의 야전 병원을 세울 것을 지휘하던 무렵이었다. 벨보이드는 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고 열병에 시달리던 많은 이마를 그녀의 차가운 손이 돌봤다. 그리고 나중에 그 병원에서 이 놀라운 여성으로부터 정성 가득한 간호를 받았다고 증언한 병사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다. 나중에 북부 연방군이 프론트 로열을 점령했을 때 벨보이드는 당연히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의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소문이 이미 전선에 있던 북부군에도 전해졌고 장교들은 그녀를 면밀하게 감시했다. 다행히도 그리고 그녀가 미리 짐작하고 있었듯 그 도시를 떠날 수 있는 통행증이 그녀에게 발급되었다. 그래서 연방군이 도착한 지 이틀이 지난 후 그녀가 개인 물품들을 모두 포장하고 그 도시를 떠날 준비를 마쳤다. 그녀가 집 밖으로 나온 순간 베넌이라는 연방군 장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당신이 벨보이드 양입니까? 예. 그렇군요. 나는 북부 연맹군의 헌병 부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당신을 구금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나의 의무에 따라서 당신에 대한 조사가 상세하게 진행되고 종료될 때까지 당신이 이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통지합니다. 그 젊은 여자는 그 상황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가 수첩을 열어서 두꺼운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여기 쉴즈 장군이 발근해 주신 통행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 통행증에 의하면 나는 이 도시를 떠나도 좋다는 허가를 받은 거라고요. 젊은 장교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쉴즈 장군이 발급한 통행증을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직속 상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불복종하고 싶지도 않았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군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나는 한 부대를 이끌고 볼티모어로 가려고 합니다. 당신을 데리고 거기로 가서 딕스 장군에게 당신을 넘길 생각입니다. 그의 생각이 실행되었고 남부 연합군의 스파이는 유서 깊은 도시로 가는 공짜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 물론 공짜라고 해도 그녀에는 불쾌한 경험이었다. 그녀는 볼티모어에 며칠 더 남아 있어야만 했고 그녀 주위에는 감시하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딕스 장군은 그녀에게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허가를 내줬다. 그녀가 스파이임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녀를 면밀하게 감시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의 낭비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예전 고향집이 속한 지역의 경계선까지 가는 동안 2명의 연방군 병사가 그녀를 호위했다. 그녀가 세넌도우 강 근처에 도착한 것은 황혼 무렵이었다. 전쟁의 영향이 모든 곳을 변화시켰다. 다리들은 모두 무너졌고 그들은 근처 뱃사공에게 협박 가까운 부탁을 해서 겨우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그녀가 예전 집에 도착했을 무렵 그녀는 자신의 집이 쉴즈 장군과 참모들이 사용하는 본부로 징발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장군은 그녀를 예절 바르게 대우했고 그녀가 조용히 자신의 일에만 열중한다면 그녀에게 해를 끼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작은 집이 그녀를 위해서 배정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또한 병사들에게 그녀를 어떤 방식으로든 괴롭히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갔다는 말도 들었다. 하지만 남부연합의 대의에 충실한 아버지를 둔 젊은 딸은 온 눈과 귀를 동원해서 쉴즈 장군이 그곳을 떠나기 전날 밤 다음으로 그 전투를 지휘할 잭슨 장군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보이드 가문의 저택 응접실에서 작전 회의가 열린다는 건 역시 알아냈다. 그 응접실 바로 위에는 커다란 옷장이 딸린 침실이 하나 있었다. 작전 회의가 열리는 밤 그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침실에 들어갈 수 있었고 옷장 안으로 숨어 들어갔다. 마룻바닥에는 이미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는데 그것이 누군가의 의도였는지 아닌지 그녀로서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매우 은밀한 행사라고 생각되는 광경을 엿듣기 위해서 그 구멍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작전 회의가 열렸을 때 그녀는 옷장 바닥에 손과 무릎을 대고 바닥에 뚫린 구멍에 귀를 가져다 댔다. 만족스럽게도 그녀는 아래 응접실에서 이뤄지는 모든 대화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 북부 연방군 장교들 사이의 회의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며 그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아래층에서 의자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회의가 끝났음을 알아차리고 숨어있던 곳으로부터 나왔다. 그녀는 너무나도 지쳤고 팔다리가 너무 뻣뻣해서 거의 움직일 수가 없었다.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긴장 속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낸 결과였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와 결의로 충만한 상태였고 응접실에서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그녀는 안뜰을 가로질러 자신에게 배정된 작은 집으로 가는 지름길을 골라서 서둘러 달렸다. 그리고 그녀 자신이 고안한 암호를 사용해서 자신이 들은 중요한 모든 정보를 적은 편지를 썼다. 그 편지를 쓴 다음 그녀는 몇 분 안에 자신이 무슨 행동을 취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이미 침대에 누워있을 하인을 부른다거나 하는 행동은
북부 연방군의 주의를 끌 것이므로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마구간으로 가서 말에 직접 안장을 얹고 산맥 방향으로 달려나갔다. 거친 길을 달리는 동안 달빛이 환하게 빛났다. 그녀의 품속에는 간혹 남부지방으로 귀환하는 연방군 병사들에게서 얻은 통행증이 들어있었다. 그 통행증이 없다면 그녀가 목적한 것을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당연했다. 1km를 달려나가기도 전 연방군의 초소에서 그녀가 말을 멈췄다. 병사가 그녀 말에 고삐를 잡아채더니 외쳤다. 지금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아픈 친구를 간호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미리 준비한 답변이 나왔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가 외쳤다. 통행증이 없으면 이 근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통행증이 있어요. 그녀가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두꺼운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경비병이 그 통행증을 의심스럽다는 듯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공식적인 양식과 필요한 서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투덜거리며 그녀에게 앞으로 나아가도 좋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2번 그녀는 북부 연방군의 초소에서 멈춰야 했고 그녀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고 같은 경험을 겪었다. 초소가 이어진 길을 벗어나자마자 그녀가 채찍을 휘둘러서 빠른 속도로 20km 정도를 질주했다. 말이 땀투성이가 되었을 무렵 그녀가 커다란 목조 주택 앞에 멈춰섰다. 그녀의 친구가 사는 집이었다. 비정상적인 질주 때문에 말은 숨을 헐떡이며 몸을 떨었다. 그녀가 말 등에서 뛰어내려 주택의 현관문까지 달려갔다. 그리고 말 채찍의 뒤쪽으로 강하게 문을 두드렸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녀가 더욱 강하게 채찍으로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2층 창문 하나가 천천히 열렸고 사람의 머리 하나가 밖으로 내다보더니 목소리가 들렸다. 밖에 누구예요? 벨보이드야. 애시비 대령님에게 전달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 세상에나, 벨. 창문 쪽에서 높은 비명 소리가 퍼졌다.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야?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아, 경비병들을 모두 뚫고 왔어. 아주 차분하게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가 대답했다. 60초 후 용감한 젊은 여자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갔고 가벼운 간식과 음료수를 먹으며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친구에게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 사이 하인이 나와서 말을 마구간으로 데려가 조심스럽게 빗질을 하고 물과 먹이를 줬다. 모든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챙겨진 후에야 그녀의 친구가 이야기를 제대로 시작해 보라고 말했다. 나는 애시비 대령님을 당장 봐야 해. 그녀가 결론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대령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지 말해준다면 지금 당장 그에게 가겠어. 그리고 그녀가 앉아있는 곳에서 1km 떨어진 숲속의 대령과 그의 부대가 머무는 중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녀가 현관문으로 달려나가려는 바로 그 순간 문이 활짝 열리더니 애시비 대령이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가 유령인 것처럼 쳐다보다가 잠시 후가 지나서야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세상엔, 벨 양, 당신이 맞나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겁니까? 혹시 구름 사이에서 떨어지신 건가요? 아니요. 그녀가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말을 타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전해드릴 매우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보이드 저택에서 벌어진 작전 회의의 모든 세부 사항을 전했다. 그 이후
자신이 밤을 거슬러 미친 듯 말을 몰았던 것을 이야기했다. 그녀가 그에게 암호로 된 편지를 건넸고 그는 그 즉시 자신의 상관에게 그녀의 정보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 대화를 마친 후 그녀는 고집을 부려서 말에 올라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나섰다. 거의 2시간이 넘는 거리였지만 초소의 경비병들이 대부분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훨씬 수월하고 그들을 통과할 수 있었다. 새벽동이 틀 무렵 그녀의 시야로 집이 보였다. 그때 그녀가 한 경비병을 지나쳐 가려고 했는데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멈춰, 아니면 쏘겠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는 대신 말의 채찍을 더욱 힘차게 갈겼고 말이 거의 공중으로 도약하다시피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뒤에서 병사가 자신에게 소총을 겨눈다는 것을 눈치챘고 말 등에 거의 엎드리다시피 자세를 낮춘 후 말의 목을 양팔로 껴안았다. 아주 적절한 행동이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몸을 낮춘 순간 뜨거운 총알이 그녀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가장 심각한 난관이었다. 몇 분 후 그녀가 보이드 저택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근처에 도착했다. 다행히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모의 침실 침대에 누웠다. 그러자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틀 후 쉴즈 장군은 잭슨 장군의 부대를 잡을 덫을 놓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남쪽으로 행군했다. 또다시 두려움을 모르는 그녀가 그 정보를 자신의 남부 연합군 친구들에게 전달하기로 결심했다. 그 당시 프로보스트시의 시장이었던 타인데일이 벨보이드와 그녀의 사촌에게 통행증을 발급해줬다. 윈체스터까지 갈 수 있는 통행증이었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 지역에서 상당한 명성을 가진 신사 한 명이 그녀를 방문해서 그녀에게 꾸러미를 건넸다. 벨양, 이 편지 꾸러미를 가지고 전선을 통과해서 남부 연합군에게 전달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편지들 중 하나는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반드시 잭슨 장군에게 전달해 주십사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굉장한 창의성과 교묘함을 발휘한 결과 그녀는 프론트 로열로 가는 통행증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녀에게 경외감을 가지고 있던 북부 연방군 장교 하나가 그녀를 목적지까지 호위하겠다고 나섬으로써 그 일에 감성적인 부분까지 추가되었다. 그들은 마차로 여행을 시작했고 출발 전 그녀는 잭슨 장군에게 가는 편지를 자신의 드레스 속에 숨겨서 준비를 마쳤다. 비교적 중요성이 덜한 편지들은 그녀가 직접 북부 연방군 장교에서 건넸다. 그리고 프론트 로열까지 가는 동안 그것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자신에게 달라고 부탁했다. 여행 도중 그녀가 미리 걱정했듯 그들의 마차가 검문소들에 의해서 정지했다. 남부 연합군의 스파이를 존경하던 북부 연방군 장교가 나서서 자신들의 통행증을 가지고 여행을 계속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충성심이 강한 경비병들은 그 마차를 수색해야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리고 수색 결과 그 젊은 장교의 손에서 군사 정보들이 언급된 편지를 발견하고 경비병들은 분개했다. 경비병들은 그 편지들을 압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소동이 일어나는 사이 경비병이나 젊은 장교 역시 그녀의 존재를 잊었고 그녀는 아무런 방해 없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다. 물론 그녀는 잭슨 장군에게로 가는 중요한 편지를 가지고 있었다. 나중에 그녀는 그렇게 심각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자신을 존경하던 장교를 데려간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말을 웃으며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사랑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쟁에서도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말을 덧붙였다. 운이 좋게도 그 젊은 장교는 완벽한 충성심을 가진 북부 출신의 군인이었고 그 편지를 발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소한 편지들이기는 했지만 그의 상관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불만족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벨보이드가 프론트 로열에서 머문 지 며칠이 지난 후 그녀는 남부연합군이 그곳으로 오는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뱅크스 장군이 4,000명을 데리고 스트라스보그에 주둔 중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 당시 화이트 장군은 하퍼스 페리 근처에, 쉴즈와 기어리 장군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프레몽트 장군은 계곡 아래쪽에 있었다.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한 장소가 선정되었고 당시에 분리되어 머물던 모든 부대가 그곳으로 모여들어 잭슨 장군을 격파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남부연합군이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장교들이 그 사실을 미리 알지 않는 이상 자신들을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는 덫으로 달려들어갈 것도 알아차렸다. 특유의 기민함을 발휘해서 그녀는 행동 계획을 즉각 결정했다. 그녀는 다가오는 남부연합군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달려나갔다. 그녀는 검은색과 푸른색의 드레스를 입고 그 위에 하얀 앞치마를 둘러서 그녀 자신이 총알 세례의 표적이 되도록 했다. 북부 연방군의 정찰대원들이 그녀에게 총알을 발사했지만 빗나갔고 한 번은 근처에서 포탄이 터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잽싸게 몸을 날려서 땅에 엎드렸기 때문에 죽을 것이 확실한 위기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제 그녀는 다가오는 남부연합군의 시야 안으로 들어갔고 그녀가 자신의 모자를 흔들어서 신호를 보냈다. 그녀를 알던 해리 더글라스 소령이 다급하게 앞으로 말을 몰아서 그녀에게서 정보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즉시 그 정보를 잭슨 장군에게 전달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는 북부 연방군의 패배였다. 물론 전투가 끝난 직후 비 장군이 자신의 병사들을 모두 집합시킨 후 외쳤다. 바로 저기 우리 잭슨 장군이 돌벽처럼 굳건하게 서 있다. 그날 이후 사람들 이야기에 의하면 잭슨 장군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받았던 이름 대신 불로 세례를 받을 때 받은 이름인 돌벽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물론 전투에 참가한 북부 연방군의 숫자는 18,000명이었고 남부 연합군의 숫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 전투가 끝난 직후 그 젊은 숙녀가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편지를 죽을 때까지 고이 간직했다. 벨보이드 양께 나 자신과 나의 군대를 대표해서 당신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당신이 조국에 대해서 보여준 무한한 도움에 대해서 크게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친구로부터 T.J. 잭슨 남부연합군 장군. 전쟁이 끝나기 직전 벨보이드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 그녀는 탈옥을 해서 영국으로 갔다. 런던에서 그녀는 유명한 작가인 조지 아우구스투르 살라와 만나게 되었다. 그 사이 그녀는 남부연합군의 하디지 중위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녀의 남편 역시 북부 연방군의 포로로 잡힌 사람 중 하나였다. 영국에 있는 동안 그녀는 재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실제로 한때 그녀는 식료품 등 필수적인 것들조차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낯선 나라의 낯선 사람으로서 그리고 몸과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녀는 비참한 상황에 놓였다. 살라 씨가 런던 타임즈에 편지를 써서 그녀의 애처로운 상황을 설명했고 부드러운 어조로 미합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그녀의 남편을 감옥에 가뒀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족쇄와 수갑을 채우는 야만스러운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다. 그 당시 영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남부연합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기에 유명한 스파이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자는 탄원이 이뤄졌다. 전쟁 이후 그녀는 대중들의 시야 속에서 사라졌고 몇 년 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여인으로 죽었다. 미즈 스파이 조지 바톤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